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식 국어학원의 김하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함께 중세국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강의는 중세국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 미래엔 자습서고요. 미래엔 교과서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원 이름이 국어의 어제와 오늘 펴주시면 됩니다. 자, 국어의 어제와 오늘 해서 중세국어 배우게 될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시대 구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어라고 하는 걸 나눌 때 크게 시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고대국어, 그 다음에 중세국어, 그 다음에 근대국어, 그 다음에 현대국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고대국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대국어는 고려시대 이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까지의 국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혹은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그리고 우리 국어라고 하는 거의 형태를 알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이전의 국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가 나눠서 쓰이다가 통일신라 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는 신라어를 중심으로 국어가 통일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도 한정적이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상황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시대 구분입니다. 고려시대 이전의 국어를 이야기한다. 고대 국어는 언제까지? 고려시대 이전까지.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중세국어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도 중세국어부터예요. 자, 중세국어의 시기상 구분도 마찬가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중세국어는 10세기 초 고려 건국부터 16세기 말 조선 전기까지예요. 임진왜란까지 조선 전기까지 국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 16세기 말까지를 얘기하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그때도 중세국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유다 보니 우리말인 한국어가 우리의 글자인 한글로 기록되어서 우리 한국어라고 하는 거의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중세국어부터 우리가 접해서 알 수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세기 초부터 조선시대 초까지, 조선 건국 때까지 그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자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국어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훈민정음으로 글자들이 쭉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형태를 통해서 한국어가 대략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이런 형태였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세국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 임진왜란 전까지, 임진왜란이면 1592년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때까지의 국어를 얘기합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요.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뉩니다. 중세국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를 얘기하고요. 자, 고려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것 초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전까지를 전기중세국어라고 하고요. 훈민정음 창제 후 그리고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조선 전기까지. 몇 대까지를 후기 중세국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근대국어는 언제일까요? 근대국어 같은 경우는 자,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부터 얘기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부터를 저희들이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선 후기 때부터 19세기 말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까지의 국어를 근대국어라고 합니다.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가 폐지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개혁이죠. 신분제가 폐지됨으로써 중세시대가 끝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근대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대국어는 어디까지냐? 자, 조선 후기부터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개혁까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은 문법, 어휘면에서 그 이전 중세국어랑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는 중세국어 이후의 근대국어도 마찬가지 보게 됩니다. 현대국어는 갑오개혁 이후부터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현재까지의 국어를 현대국어라고 해요. 구체적인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국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고대국어는 고려시대 이전을 얘기하고 중세국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 임진왜란 때까지를 얘기하고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을 전기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부터요, 근대국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말 갑오개혁까지를 얘기한다. 근대국어란 조선 후기부터 갑오개혁 때까지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 근대국어는 음운 문법 어휘면에서 중세국어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현대국어는요,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 건국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우리 방금 봤죠? 그리고 조선 전기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시기를 얘기한다. 즉 고려 건국에서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는데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을 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자, 시기 구분 봅시다. 전기 14세기 말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말까지의 시기로 고려에 해당한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을 얘기한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그때를 전기 중세국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후기 봅시다. 후기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로 조선시대 전반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까지인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시기로 국어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전기 중세국어는 고려시대부터 훈민정음 창제까지고요. 후기 중세국어는 훈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까지입니다. 자, 주요 특징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별표 3개. 뒤에서도 또 나오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세국어는 이어적기가 나타납니다. 이어적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볼 때 지금 우리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중세국어는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냐?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습니다. 너 밥을 먹었어? 이렇게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는 이어적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인 모음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자, 중세시대의 모음은 아래아 있고요. 으 있고 이 있어요. 그리고 오, 우, 요, 유,
아, 여, 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양성모음은 아래아랑 오랑 아 그리고 요랑 야 이렇게가 양성모음이에요. 음성모음은 으랑 우, 유, 여를 음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모음 하나를 중성모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쓰고요.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써주는 걸 모음조화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친구들과 밖에서 음식을 먹었어 라고 할 때 음식을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 보시면 음식이란 단어에는 으랑 이라고 하는 음성모음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을도 마찬가지 음성모음을 써주는 겁니다. 자, 친구들이랑 밖에서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콜라를 먹었어 라고 하면 자, 콜라 같은 경우는 오랑 아가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콜라를 해서 여기에 아래아라고 하는 양성모음을 써줍니다. 그래서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썼던 것이 모음조화입니다. 그래서 그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자, 어두자음군은요, 단어의 첫 머리. 이거 우리가 어두라고 합니다. 단어의 머리. 그 단어 첫머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글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여기가 단어의 첫머리 초성 부분이죠. 초성 부분에 자음이 비읍이랑 디귿 두 개 이상 등장했죠. 이런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어두자음군은요 다 비읍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옷 디귿으로 시작하는 애를 보게 됐다. 자, 얘는 어두자음군 아닙니다. 얘는 그냥 된소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은 뭐로 시작한다? 비읍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글자 왼쪽에 방점이라는 점을 찍어요. 자, 이 점을 찍는 이유는 옛날 우리말에는 성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그냥 평범하게 낮게 내세요. 이 부분은 높게 내세요. 이 부분은 낮았다가 높아지게 내세요. 이 부분은 강하고 짧게 끊어서 내세요. 이런 성조가 4가지 존재했고요. 그 4가지 성조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의문이 쓰였어요.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건 자음과 모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 자, 아래아와 같은 글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의문입니다. 모음이고요. 지금은 아만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점자는 음가가 아예요. 자음 오른편이 아니라 자음의 아래에 쓴다라고 해서 아래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시로 순경음 비읍이 있어요. 얘는 비읍 밑에 이응이 이렇게 연서된 겁니다. 자, 순경음 비읍이라고 불리는 글자예요. 자, 이 순경음 비읍은 현재 쓰이지 않는 자음, 음운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음운이 쓰였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방금 전에 성조 봤죠? 그래서 성조를 조금 더 자세히 세분화시켜서 보도록 하죠. 중세국어 시기에는 글자 왼쪽에 방점이라는 점을 찍어서 서리에 높낮은 성조를 표시했다. 자, 평성이라고 하는 애는 낮은 소리를 뜻하고요. 왼쪽에 글자 왼쪽에 아무런 점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거성 같은 경우는 글자 왼쪽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요. 방점 하나 찍히고 높은 소리를 얘기하고요. 상성의 경우에는 글자 왼쪽에 점을 이렇게 2개 찍습니다. 얘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성이라고 하는 성조 하나 더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어의 4성 해서 국어의 4개의 성조 중 하나다. 평성, 거성, 상성, 입성 4개죠.
빨리 끝닫는 소리에서 짧게 끊는 소리, 스타커트처럼 탁 하고 끊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합니다. 자, 입성은 주의하실 거 있어요. 방점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방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입성은 뭘로 표시하느냐? 종성, 받침 자리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요 5가지가 오게 되면 입성으로 소리 난다. 자, 이때 지읒은 종성에서 찾아보기 힘든데요. 자, 중세국어에는 종성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해서 이렇게 8개만 종성으로 쓰게 되어 있는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응 요거 예디응으로 써줘야 돼.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성 자리엔 요 8개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읒은 종성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요 4가지. 지금 보시면 5가지 중에 지읒이 빠진 4가지죠. 요게 오게 되면 소리를 짧게 내는구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대국어 한번 보죠. 현대국어는 20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국어를 현대국어라고 한다. 자, 현대국어 가보개혁 이후. 그래서 20세기 이후 요거는 여러분 가보개혁 이후구나 라고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국어를 현대국어라고 한다. 현대국어의 구체적인 시작점을 언제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언제다? 가보개혁으로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말이 사라지죠. 그때 당시에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가 국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이 국어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으나 일제강점기 중인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함으로써 국어의 독자적 표기 방식을 확립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글과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자, 요렇게 생긴 글자 히읗처럼 생겼는데 짝대기가 하나 없죠. 자, 얘를 우리가 여린 히읗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 글자 중세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죠. 자,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애, 얘 이름을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리는 이소리인데 반만 이소리다 이런 글자예요. 지금 현대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응에 사과 꼭지처럼 꼭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걸 옛 이응이라고 해요. 자, 옛 이응은 오늘날 마찬가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 하나 찍힌 거 아까 설명했죠. 음가는 아예요. 그런데 자음 아래에 찍힙니다. 과자 중에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과자 있죠. 그래서 이런 글자를 아래아라고 하는데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자, 철저히 지켜지던 모음 조화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이랑 음성 모음이랑 섞어서 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는 깡총과 껑충이 표준어였어요. 그래서 아랑 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랑 우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썼는데 현대국어의 표준어는요 깡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섞어서 쓰기 시작해요. 모음 조화가 약화됩니다. 어두자음군 사라져요. 어두자음군 무엇이었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단어 첫머리에 초성 부분에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애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어요. 뭘로 시작한다? 비읍으로 시작한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방점을 찍어 나타내던 성조가 소멸됐다. 성조 소멸되면서 당연히 방점도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로 이를 사용하다가 이때 이의 형태가 총 3가지예요. 가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주격조사 이가 중세시대에는요 앞말이 무엇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3가지 형태로 썼어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이 붙은 이를 썼고요.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모음 이만 썼고요. 앞말이 이계열 모음으로 끝나면 혹은 이 모음으로 끝나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세 가지 형태로 쓰다가 현대국어에는 자, 모음 뒤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모음만 쓰는 이 형태가 아니고 가를 붙이는 형태로 바뀌었다.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중세국어에는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띄어쓰기 하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법에서 괴롭히는 아주 귀찮게 하는 띄어쓰기. 요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맞춤법 중 하나죠. 자, 언어의 역사성, 얘는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의 소리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의미도 변해요. 그리고 문법 요소도 변합니다. 자, 이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변하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해요.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는 자, 그럼 우리는 국어의 역사성을 왜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를 더 잘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쵸?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우리 의식을 고취 높여주게 됩니다. 자, 한글 창제와 언어 생활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죠. 훈민정음 창제가 언어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자, 훈민정음은 1443년 음력 12월에 완성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446년 음력 9월 상순입니다. 자, 이때 훈민정음이 반포돼요. 사람들에게 반포되는데 우리는 이 반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글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글자를 완성한 건 1443년이고요. 그것이 백성들에게 반포된 시기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446년이다. 자, 정인지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에 대한 해례를 지어서 문자의 운용 원리를 정리했어요. 자, 이때 이 훈민정음에 대한 해석과 예시를 나타낸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선생님, 훈민정음은 한글의 다른 말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한글도 훈민정음이라고 하고요.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석하고 예시를 들어놓은 책도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책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둡니다. 기본적으로 훈민정음만 쓰면 문자의 의미가 되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책의 의미가 된다. 이때 힌트 하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때 이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은 한자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서 반포할 때 한글에 대한 해석과 예시를 한글로 적어주면 그 해석과 예시를 누가 알아봅니까? 그래서 해례본은 한자로 되어 있다.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실린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은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라고 하는 편에 있는 서문 머릿말을요 한글로 풀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도 처음에 한자로 적혀 있었겠죠.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한글로 풀어놓은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한글의 다른 말 언해라고도 합니다. 한글을 언해라고도 해요.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한글이랑 언해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훈민정음 언해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언해로 언문으로 해석해놨다. 선생님 미안 수정할게요. 자, 한글을 언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글은 언문이라고 합니다. 언문.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언해는 언문으로 해석했다라는 뜻이에요. 좀 고쳐주세요. 자, 한글을 다른 말로 언해라고 해요.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은 언문으로 해석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적혀 있고 그걸 언해로 언문으로 해석한 것이 언해본인데 이때 훈민정음 언해본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문으로 해석돼서 실린 겁니다. 그리고 어린 석보라고 하는 책에 마찬가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언문으로 바꿔놓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등장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요. 그로부터 3년 뒤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게 편찬되면서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이때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으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제자는 글자를 만들다란 뜻이에요. 제자원리 및 운용의 원리를 해설한 책이다. 1959년이 되면요. 훈민정음 언해본이 등장합니다. 언문 해석본이요. 언문. 훈민정음 해례본을 훈민정음으로, 훈민정음이 다른 말로 언문 한글이죠. 요걸로 번역한 책이다. 자, 분홍색 글자들 한번 보죠. 훈민정음은 글자의 이름이에요. 그쵸? 훈민정음하고 뒤에 해례본하고 붙으면 얘는 책 이름이에요. 한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해석과 예시를 실어놨기 때문에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건 글입니다. 글.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한자로 쓰여진 해례본, 예의, 서문, 머릿말을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 언문 해석본과 월인석보라고 하는 책에 실려서 전합니다. 자, 훈민정음 언해본은요. 한자로 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언문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자, 월인석보는 무엇이냐? 조선 세조 시기 세조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세조 5년에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책과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불교 서적을 합해서 월인석보다라고 하는 책으로 간행했어요. 그때 이 월인석보는 한글로 쓰였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한글을 실용화하는 단계에서 시험 삼아 제작된 책이 월인석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훈민정음 창제가 가져온 당시 언어 생활의 변화 부분 살펴보죠.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국가적으로는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악장가사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운용을 시험하고요. 이후에도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일을 해서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과 석보상전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한글로 해석돼서 제작돼요.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철학으로 삼았던 유교가 국가인 국가였죠.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불교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 이전이 고려죠. 그리고 고려 이전은요. 후삼국인데 후삼국 이전에 통일신라죠. 자,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요. 둘 다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국교를 불교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불교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경을 언문으로 해석한 한문을 한글로 풀어서 쓴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만든 거고요. 혹은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가 불교를 깊이 믿었는데 소원왕후가 세종보다 먼저 죽자 세종이 죽은 소원왕후를 위해서 불교 경전을 언문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비공식적인 언어 생활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 빠르게 보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녀자들 사이에 쓰는 편지나 그리고 부녀자들이 쓴 일기나 소설 창작 등의 한글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체계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글이라고 하는 걸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이 등장하게 되면 마찬가지 부녀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 소설 문학이 융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 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영상에서 본 거 기억해 봅시다. 고대국어, 고려 전까지, 중세국어,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그때 자, 고려부터 훈민정음 창제까지를 전기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까지를 후기중세국어,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까지 근대국어, 갑오개혁 이후 오늘날 쓰이는 것까지가 현대국어다. 그리고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특징들 배웠고요. 현대국어에선 중세국어에서 나타났던 특징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본이 무슨 뜻인지,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국과 석보상절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훈민정음이 어느 시기에 완성됐고 1443년에 완성됐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고요. 훈민정음이 반포되면서 부녀자들 사이에서 한글로 쓴 편지나 일기가 막 쓰이기 시작했고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융성하게 발달할 수 있었다.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세종어제 훈민정음도 잘 집중해서 필기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